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어느덧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수는 선언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로컬 밸류어블이라고 하고요. 함수 또는 이제 블록 안에서 정의되는 변수가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블록이나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의 생존 시간은 지역 변수는 이제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지고 이제 동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선언된 블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글로벌 밸류어블에서 함수의 외부에서 선언되는 변수가 전역 변수고요. 전역 변수는 소스 파일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역 변수의 생존 시간은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생성이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메모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생존 시간이라는 것은 변수가 생존하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생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수를 분류하게 되면 정적 할당과 자동 할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할당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변수의 저장 공간이 할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실행시간 내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 할당은 블록이 시작되면서 변수의 저장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블록이 종료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저장 유형 지정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지정자가 있죠. 오토 지정자는 변수를 선언한 위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저장 유형이 되고요. 자동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블록에서 사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동 변수로 선언하려면 원칙적으로 오토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되지만 함수나 블록 안에 선언된 변수에는 오토가 생략되어도 모두 자동 변수로 취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테이틱 지정자라는 게 있죠. 이 스테이틱 지정자는 블록을 벗어나도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틱을 붙이게 되면 지역 변수가 정적 변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지스터 지정자는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변수는 변수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터에 변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익스턴은 컴파일러에게 변수가 외부에 선언되어 있다고 알리는 지정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장 유형 지정자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의 원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배열을 초기화하려면 초기 값들을 이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중괄호로 감싼 후에 배열을 선언할 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소가 5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의 요소를 5개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요소는 3개죠. 원소가 3개인데 이렇게 5개로 배열의 요소를 잡아주게 되면 여기 뒤에는 이제 0,0으로 해서 요소들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초기값의 개수가 배열 요소의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수는 원소의 개수와 같거나 그 다음에 크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만 하고
배열의 크기를 여기서는 비워두었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초기값들의 개수만큼 배열의 크기를 잡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초기값이 5개가 되죠. 그러면 크기가 5인 스코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차원 배열 선언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면 1차원 배열, 그 다음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이 있죠. 그러면 1차원 배열일 때 여기 요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0개죠. 그 2차원 배열일 때는 여기 보면 3 곱하기 10해서 30개가 되고,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일 때 별의 이제 요소는 지금 5 곱하기 3 곱하기 10 하니까 15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소의 개수, 이제 변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포인터라는 것은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이제 포인터도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에서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매겨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크기에 따라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달라진다 그랬죠. 차형인 경우에는 이제 1바이트를 차지하게 되고, 인트형인 경우에는 4바이트, 플롯형 변수일 경우에는 4바이트, 그리고 더블형 변수일 때는 8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자 중요하죠. 이 앰퍼샌드, 이 기호를 붙여서 이제 우리가 변수의 이제 주소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 i의 주소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에다가 앞에다가 주소를 우리가 나타내는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트 선언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전에 선언을 해야 합니다. 포인터의 이름은 일반적인 이제 변수 이름과 같은 규칙으로 만들면 됩니다. 포인터를 선언하려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먼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인 다음에 포인터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P는 정수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 에스터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 에스터리스크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앰퍼샌드하고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앰퍼샌드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반환해 주게 되고요.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인터 함수에서 함수 호출 시 인수 전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값에 의한 호출이 있고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다 그랬죠. call by value 그리고 call by reference라고 해서 이렇게 참조에 의한 호출과 값에 의한 호출이 있습니다. 값에 의한 호출이 C의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의 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변수의 복사본이 전달되는 것을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에 의한 호출은 이제 인수의 주소가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변수의 원본이 전달되는 것을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는 이제 값에 의한 호출만을 지원하지만 참조에 의한 호출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간접 구현이 가능합니다. 포인터와 배열은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의 이름이 바로 포인터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포인터는 배열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배열 원소의 주소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수 원형을 정할 때 함수의 매개 변수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하고 이제 선언하거나 배열 원소에 대한 이제 포인터형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코드를 작성할 때 배열의 크기가 필요하면 배열의 크기도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이 입력 매개 변수일 때는 컨스턴트 키워드를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열을 매개 변수로 갖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배열 이름을 이제 인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제 매개 변수의 포인터를 이제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문자열에서 문자 하나를 나타낼 때는 작은 따옴표로 나타내고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널 문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낼 때 우리가 널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문자열은 어디서 이제 종료가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널 문자를 쓰게 되고요. 문자열의 끝에 이제 이렇게 따옴표하고 그 다음 백슬래시 0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널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끝에는 반드시 널 문자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요 개차라는 거 있죠. 개차는 이제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푸차라는 거 있죠. 이것은 이제 문자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인데 여기서 ar이 빠진 ch까지 가죠. 이것은 이제 개차처럼 하나의 문자를 읽지만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차에다가 ar 빠진 이 put ch는 이제 푸차랑 각계 변수 C에 저장된 문자를 출력하지만 버퍼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canf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변수에 이제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printf는 이제 변수에 저장된 문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차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문자를 읽는다는 거, 그리고 푸차는 하나의 문자를 쓰게 됩니다.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get에다 s를 붙인 것은 문자열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ut에다 s를 붙이면 문자열을 이제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가 붙이면 스트링 문자열을 의미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strlen이라고 되어 있죠. len은 length죠.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str, 그 다음에 cpy, copy죠. 그래서 s2를 s1에 이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r cat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s2를 s1 끝에 붙여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atch를 쓰게 되면 이제 끝에 붙여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tr cmp 되어 있죠. compare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1하고 s2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이 붙었죠. 그러면 s2의 최대 이제 n개 문자를 s1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str cat에다 중간에 n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것도 s2의 최대 n개 문자를 s1에 붙여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r ncmp 이거는 최대 n개 문자까지 이제 s1하고 s2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r chr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열 s에서 그 다음에 문자 c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r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문자를 찾는데 이거는 문자열 s1에서 그 다음에 문자열 s2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C 언어에서 자료형을 분류하게 되면 기본 자료형, 파생 자료형,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기본 자료형은 int냐, char냐, double이냐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수형이냐, 문자형이냐, 아니면 실수형이냐 그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파생 자료형에는 배열, 포인터, 구주체, 공용체로 나눌 수 있고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는 타입, 데프레 등과
인엄 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일한 종류의 자령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배열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배열이라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자료형을 묶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변수들을 묶어서 새로운 자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열하고 구조체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같은 자령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령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체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구조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struct라고 해서 struct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조체의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를 쓰게 되고 그 안에 구조체의 멤버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괄호 뒤에 세미콜론을 적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struct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멤버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 구조체에서 구조체 멤버 변수들을 이제 참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멤버를 참조하려면 특별한 연산자가 필요한데, 구조체 멤버는 멤버 연산자, 이렇게 이제 점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에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멤버 연산자 요 점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구조체 멤버 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장은 구조체 변수 S1의 멤버 변수인 그레이드에 3.8을 이제 대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변수의 대입과 비교를 보게 되면 같은 구조체 변수끼리의 대입은 가능하지만 이제 비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구조체의 배열은 구조체가 여러 개 모인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에서 포인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체에서 포인터가 사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 다음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에서 이렇게 이제 구조체에서 포인터가 사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자,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조체의 멤버를 가리키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 화살표 같은 연산자 있죠. 요거는 간접 멤버 연산자라고 불리게 되고요.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하여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P 이렇게 해서 이제 넘버 이렇게 하면 요것의 의미는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넘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로하고 그 다음에 P 적고 점 넘버라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는 멤버로 포인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인트형이나 더블형에 대한 포인터도 가능하게 되고요. 다른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구조체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시간과 메모리가 이제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의 포인트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원본 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공용체는 같은 메모리 영역을 여러 개의 변수가 공유하게 됩니다. 공용체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구조체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스트럭처럴 있죠. 공용체를 우리가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이제 유니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거형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미리 열거해 놓은 자료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거형의 선언에 사용하는 키워드는 이 NUM입니다. 저 열거형을 이노멀레이션에서 우리가 이 NUM에서 이렇게 열거형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 놈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def라고 있죠.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def를 쓰면 기본 자료형에 새로운 자료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def는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 새로운 자료형을 추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